형제도 결국 남이 된다. 정약용이 18년 유배지에서 깨달은 진실이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어릴 적 가장 가까웠던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명절이 되어도 연락이 뜸하고 전화를 걸어도 서먹하고 만나도 할 말이 없어진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는가? 형제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 서운하고 가족 모임을 제안했는데 핑계만 늘어놓아 속상하고 어릴 적 그 다정함은 다 어디로 갔는지 허탈한 경험 말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일찍이 꿰뚫어 보았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천주교 순교자가 된 형 정약종과의 관계를 통해 가족이라는 이름에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도 각자의 가치관과 선택이 다르면 결국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형제 관계로 마음 아파하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된다. 거울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아무리 오래 들여다 보아도 거울 속에는 나밖에 없다. 하지만 창문 앞에 서면 다르다. 창 너머로 펼쳐진 세상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흔들리는 나무잎이 보인다. 말도 이와 같다. 나만 바라보며 뱉는 말은 거울 같아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만 비춘다. 하지만 상대를 바라보며 건네는 말은 창문 같아서 상대의 세계가 보이고 상대의 마음이 들리고 상대의 처지가 이해된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왜 연락도 안 해? 명절에도 안 내려오고.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동생은 대답했다. 형, 요즘 좀 바빠서. 당신은 화가 났다. 바쁘긴 가족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 순간 당신은 거울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서운함만 보고, 내 기대만 보고, 내 기준만 보고. 동생의 창문은 보지 않았다. 동생이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 동생이 가정에서 짊어진 책임, 동생이 지금 버티고 있는 현실을. 정약용은 이르기를 말은 활과 같아서 관역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관역을 보지 않고 쏜 화살은 아무리 힘껏 쏘아도 빗나간다. 상대를 보지 않고 내뱉은 말도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상처가 된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전자는 제 말만 쏟아내느라 바쁜 사람이다. 내가 말인데 내 생각엔 나는 이런 사람의 대화는 거울 속 독백과 같다. 부자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는 사람이다. 말을 꺼내기 전 잠깐 멈추어 상대의 눈을 고요히 바라본다. 상대의 얼굴빛을 살피고 상대의 목소리 떨림을 듣는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상대가 원하는 말을 건넨다. 전자의 노년은 쓸쓸하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고 형제들이 연락하지 않는다. 후자의 노년은 따스하다. 말없이도 마음이 통하고 만나면 포근한 기운이 흐른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거울을 보느냐, 창문을 보느냐의 차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형제에게 연락할 때 진짜로 상대가 궁금해서인가? 아니면 내 서운함을 토로하고 싶어서인가? 당신이
우리 가족인데 라고 말할 때 상대의 편의를 배려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채우려는 요구인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지금 거울만 보고 있는 것이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형제에게 연락하기 전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가? 창문을 보고 있는가? 만약 거울만 보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라. 거울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어라. 상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서 연락하라.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내가 도울 게 있을까? 그 한마디가 거울이 아닌 창문을 연 말이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바로 기대라는 이름의 덫이다. 형제니까 당연히 연락해야지. 가족이니까 명절엔 모여야지.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왜 그런가? 두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기대는 상대를 묶는 줄이 아니라 나를 올가매는 족쇄다. 정약용은 말하기를 사람을 대함에 있어 억지로 끌어당기면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오히려 다가온다고 하였다. 한 그루 나무가 있다. 어느 해 혹독한 가뭄이 들어 잎은 시들고 가지는 축 늘었다. 농부가 있었다. 나무가 안타까워 매일 물을 퍼부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살리지. 하지만 나무는 점점 더 시들었다. 뿌리가 물에 잠겨 썩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런 농부도 있었다. 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은 견디는 시기구나. 뿌리가 깊이 내리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는 물을 적당히 주고 나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었다. 이듬해 봄, 전자의 나무는 말라 죽었고 부자의 나무는 새싹을 틀었다. 형제 관계도 이와 같다. 당신이 형제에게 자꾸 연락하고 자꾸 만나자고 하고 자꾸 우리 가족인데 라고 말하는 것은 가뭄에 물을 퍼붓는 농부와 같다. 당장은 뭔가 하고 있다는 위안이 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는가? 형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 형, 요즘 왜 이래? 나 뭐 잘못했어? 하고 따졌더니 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야, 너 좀 그만해. 나도 내 삶이 있어. 그 순간 당신은 상처받았다.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하지만 생각해보라. 진짜 문제는 형이 차가워서가 아니다. 당신이 너무 많은 물을 부어서다. 당신의 기대가, 당신의 집착이, 당신의 서운함이 형의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정약용은 형 정약종이 천주교 순교자가 되었을 때 깊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그는 형을 원망하지 않았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따지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받아들였다. 형은 형의 길을 간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산어보다. 형이 신앙의 길을 선택했듯 그는 학문의 길을 선택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형제에게 기대하지 말라. 당연히 연락해야지. 당연히 챙겨야지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형제도 각자의 삶이 있다.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각자의 시간이 있다. 연락이 뜸하면
나를 소홀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지금 바쁜 시기구나라고 이해하라. 명절에 안 내려오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받아들이라. 그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기대를 버리는 순간 형제가 먼저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가? 억지로 물을 퍼붓지 않으니 무리가 숨을 쉬고 나무가 스스로 자라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이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트는가? 그렇지 않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굳어 있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 반대로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씨앗을 뿌릴 때가 아니면 자라지 않는다. 말도 이와 같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내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말하기를 말은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뿌리면 거두어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땅을 먼저 보고 때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형제에게 조언을 할 때 상대가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인가? 당신이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할 때 상대가 정말로 그 경험을 원하는가? 만약 상대의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당신의 말은 굳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굳은 땅에서는 썩어버린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또 보았다. 전자는 때를 가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다. 동생이 힘들어 보이면 즉시 조언을 쏟아낸다. 내 말 들어봐.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형이 고민에 빠져 있으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이런 사람의 말은 아무리 진심이라도 부담이 된다. 후자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동생이 힘들어 보여도 먼저 침묵으로 함께한다. 동생이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린다. 형이 고민에 빠져 있어도 성급하게 답을 주지 않는다. 형이 너 생각은 어때? 라고 물을 때까지 참는다. 이런 사람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된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여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당신은 즉시 말했다. 미쳤어.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을 왜 그만둬?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여동생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당신은 억울했다. 좋은 말 해주려고 한 건데. 하지만 생각해보라. 여동생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당신의 조언이 아니었다. 여동생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다만 그 결정을 지지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아직 열리지 않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썩어버린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편지를 아들에게 보냈다. 내가 나에게 물을 때 비로소 답하려 한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억지로 하면 그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가.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내가 먼저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가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형제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상대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입을 다물어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힘들겠다. 내가 옆에 있을게. 언제든 말하고 싶으면 말해. 그리고 기다려라.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상대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을 때까지.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말이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비결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네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말라. 사람의 마음에는 활짝 열리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은 길지 않다. 몇 초, 길어야 몇 분. 그 짧은 순간을 놓치면 다시 문은 닫힌다. 한 어부가 있었다.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매일 바다에 나갔지만 항상 빈 배로 돌아왔다. 왜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걸까? 어느 날 노련한 어부가 말했다. 물고기는 물때가 있다. 물때를 맞춰야 그물에 걸린다. 물때를 놓치면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소용없다. 젊은 어부는 깨달았다. 다음 날부터 그는 물때를 살폈다.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물고기가 몰려드는 시간을,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그물을 던졌다. 그날 그의 배는 물고기로 가득 찼다. 형제와의 대화도 이와 같다. 상대의 마음에도 물때가 있다.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어떤 순간 활짝 열리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신은 바빴다. 형, 나 지금 좀 바쁜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형은 말했다. 아, 그래. 그럼 나중에. 그리고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다. 생각해보라. 그 순간이 바로 물때였다. 형의 마음이 열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순간을 놓쳤다. 그리고 형의 마음은 다시 닫혔다. 정약용은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은 꽃과 같아서 활짝 피는 순간이 있고 오므라드는 순간이 있다. 피는 순간을 잡아야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전자는 자기 시간만 중요한 사람이다. 형제가 연락을 해와도 나중에라고 미룬다. 지금은 바빠.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말한다. 그러다가 정작 본인이 외로울 때 형제에게 연락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대의 마음은 이미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부자는 상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형제가 연락을 해오면 아무리 바빠도 잠깐 멈춘다. 무슨 일이야? 지금 시간 괜찮아? 그리고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다. 말투를, 호흡을, 침묵을. 상대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이런 사람의 관계는 깊다. 왜냐하면 그는 물때를 놓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형제가 연락을 해오면 설령 바빠도 잠깐 멈추어라. 지금 무슨 일 있어? 내 말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상대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는가? 평소보다 말이 많은가? 적은가? 만약 뭔가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물때다. 당신의 모든 것을 멈추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형, 나 지금 시간 있어. 천천히 말해봐. 그 한마디가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것이 네 번째 비결이다. 북풍과 태양의 이야기를 아는가? 북풍과 태양이 내기를 했다.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지. 북풍이 먼저 나섰다. 거센 바람을 불어댔다. 하지만 나그네는 외투를 더 꽉 여몄다. 북풍이 세게 불수록 나그네는 외투깃을 더 단단히 붙잡았다. 북풍이 포기했다. 이번엔 태양이 나섰다. 태양은 바람을 불지 않았다. 다만 따스하게 빛을 비췄다. 잠시 후 나그네는 스스로 외투를 벗었다. 더워서가 아니었다. 따뜻해서였다. 정약용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강하게 몰아붙이면 더 굳게 닫히고 따뜻하게 기다리면 스스로 열린다고 하였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형제에게 서운함을 표현할 때 강하게 따지면 따질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는다. 왜 연락도 안 해? 가족이 이렇게 서먹해도 되는 거야? 너 요즘 변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은 북풍과 같다. 당신은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만 상대는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마음의 외투를 더 꽉 여민다. 생각해보라.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동생과 관계가 소원해졌다. 당신은 답답했다. 명절에 만났을 때 참았던 말을 쏟아냈다.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형 생각은 안 해? 동생은 차갑게 대답했다. 형, 나도 내 인생 있어요.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일찍 자리를 떴다. 당신은 더 서운했다.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하지만 생각해보라. 누가 북풍이었는가? 당신이었다. 당신이 세게 몰아붙일수록 동생은 외투를 더 꽉 여몄을 뿐이다. 다섯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서운함을 공격으로 표현하지 말라. 서운한 마음은 자연스럽다. 형제라도 서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상대를 향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더 멀어진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전자는 서운함을 즉시 표출하는 사람이다. 나 너한테 서운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 진짜 너무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던진다. 상대가 미안해하고 달래주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든다. 부자는 서운함을 조용히 사귀는 사람이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즉시 말하지 않는다. 대신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왜 서운한 걸까?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상대는 정말로 나를 무시한 걸까?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후 차분하게 말한다. 요즘 내가 바빠 보여서 걱정됐어. 혹시 힘든 일 있어? 이런 사람의 관계는 깊다. 왜냐하면 그는 북풍이 아니라 태양이기 때문이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형제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즉시 표현하지 말라. 대신 하루 정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북풍이 되지 말고 태양이 되어라. 요즘 어때? 바쁘지? 나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 따뜻한 한마디가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 이것이 다섯 번째 비결이다. 하지만 태양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형제라도 각자의 길이 있다. 정약용은 형 정약종이 천주교를 선택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 물론 마음은 아팠을 것이다. 형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형의 선택을 존중했다. 형은 형의 신념을 따른 것이다. 나는 나의 길을 갈 뿐이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학문의 길을 완성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형제에게 우리 가족인데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짜로 가족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말인가?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여동생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신은 걱정이 되어 말했다. 동생아, 결혼은 해야지. 나중에 혼자 늙으면 외로워. 여동생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 그건 오빠 생각이에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당신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혼자 사는 게 편할 수가 있어? 하지만 생각해보라. 여동생의 삶은 여동생의 것이다. 여동생이 결혼을 선택하든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동생의 권리다. 당신이 그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여동생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정약용은 이르기를 형제는 같은 나무에서 난 가지와 같지만 각자 뻗어나가는 방향은 다르다. 어떤 가지는 동쪽으로, 어떤 가지는 서쪽으로.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라고 하였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다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전자는 형제를 자기 뜻대로 바꾸려는 사람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해. 나는 내가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야. 이런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의 삶을 침범한다. 후자는 형제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 나는 내 선택을 응원할게.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 이런 사람의 관계는 편안하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형제가 당신과 다른 선택을 할 때 그건 틀렸어 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설령 그 선택이 당신의 눈에 잘못되어 보여도 침묵하라. 상대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것이 6번째 비결이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형제와의 관계가 계속 멀어진다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가? 7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거리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리는 때로 필요하다. 서로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숨결에 질식한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각자 숨을 쉬고 각자 자랄 수 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너무 가까이 심어져 뿌리가 서로 엉키고 가지가 서로 부딪혔다. 두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햇빛을 서로 가리고 영양분을 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농부가 한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처음엔 두 나무 모두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 나무는 각자 건강하게 자랐다. 서로 방해하지 않으니 뿌리가 깊이 내리고 가지가 넓게 뻗었다. 형제 관계도 이와 같다. 어릴 적에는 붙어 살았지만 어른이 되면 떨어져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각자 삶을 살고 각자 우선순위가 생긴다. 그렇게 거리가 생기는 것은 관계가 나빠진 것이 아니다. 각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혹시 이런 경험이 없었는가? 예전엔 형과 매일 통화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도 통화하지 않는다. 당신은 불안했다.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건가? 하지만 생각해보라. 통화 횟수가 줄었다고 해서 형제애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다. 정약용은 이르기를 진짜 가까움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 수 있다고 하였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형제와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지 말라. 대신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는 각자 잘 살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가끔씩 별일 없어도 짧은 메시지를 보내라. 잘 지내지? 나는 잘 있어. 그 짧은 한 줄이 멀어진 거리를 메우는 다리가 된다. 이것이 7번째 비결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전하려 한다. 8번째 지혜는 이것이다. 형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라. 당신이 형제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가 자주 연락하는 것인가? 형제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인가? 아니다.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형제가 행복한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형 정약종은 세상을 떠난 후였다. 그는 형의 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형님은 형님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저는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지만 형님이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별인가.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고 다만 형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만 있을 뿐. 생각해보라. 당신이 형제를 생각할 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하지? 라고 서운해하는 것과 형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는 것.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인가?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다. 전자는 형제에게 집착하는 사람이다.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나를 챙기지 않아? 나는 이렇게 외로운데.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 부자는 형제를 놓아주는 사람이다. 형제가 건강하면 좋겠어. 형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면 좋겠어. 형제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진짜 사랑이 있다. 실천의 길은 이러하다. 오늘부터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라. 형제여, 당신이 행복하기를. 연락이 뜸해도 만남이 없어도 그저 형제의 행복을 바라라.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서운함이 사라지고 집착이 풀리고 평온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평온한 기운이 멀리 있는 형제에게도 전해진다. 이것이 8번째 비결이다. 여기까지가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형제 관계에 대한 8가지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릇이 깨끗하면 담긴 물도 맑고, 그릇이 더러우면 담긴 물도 탁하다고. 우리의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관계도 고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거울을 내려놓고 창문을 여는 것. 나만 바라보지 말고 상대를 향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가 아니라 형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먼저 헤아리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를 내려놓는 것. 가뭄을 원망할지언정 나무를 베지 않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형제라도 각자의 삶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때를 기다리는 것.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듣고 싶을 때까지 침묵할 줄 아는 것입니다. 넷째, 물때를 놓치지 않는 것.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붙잡을 줄 아는 것입니다. 다섯째, 북풍이 아닌 태양이 되는 것. 목소리를 높여 제압하려 하지 말고
따뜻함으로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여섯째, 형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같은 나무에서 난 가지라도 각자 뻗어 나가는 방향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멀어지는 것도 성장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를 보는 것입니다. 여덟째, 형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집착이 아닌 사랑으로 상대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8가지가 형제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형제에게 연락하기 전 잠깐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가? 창문을 보고 있는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북풍이 아닌 태양이 되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익혀가시면 됩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워 형제와의 사이가 따뜻해지고 대화가 편안해지고 정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형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씨앗과 같아서 한 번 뿌리면 거두어 들일 수 없다. 그러니 신중히 뿌리되 좋은 씨앗만 뿌려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좋은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지역이나 장소를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서울의 조용한 카페입니까? 부산의 바닷가입니까? 아니면 고향집 방 아닙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